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9월 FOMC가 진행이 됐습니다. 스티븐 미란이 과연 어느 쪽에 투표를 할 것인가 또 역시 관심이었고,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이번 FOMC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연준이 이제 물가보다 고용시장의 둔화를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연준 내부의 분열이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큰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평가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조금 혼란스러웠던 회의였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의미들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약 1년 만에 금리 인하 재개가 증시 랠리에 불을 붙일 거다라는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미온적이었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났던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석을 해보시죠. FOMC 성명서상의 변화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부터는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성명서였습니다. 일단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다라는 표현이 추가가 됐고요. 실업률은 증가됐다라는 부분도 이 첫 문단에 추가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리스크 역시도 조금 더 확실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됐다라는 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따라서 balance of risk, 리스크의 균형이 변화가 됐고 우리는 조금 더 중립적으로 지금은 정책이 워낙 제약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둘기파적으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성명서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제일 중요했던 내용들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죠.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lower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to 4 to 4.25%, and to continue reducing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In the near term, risks to inflation are tilted to the upside and risks to employment to the downside. A challenging situation. When our goals are in tension like this, our framework calls for us to balance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With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ing increased, the balance of risks has shifted. Accordingly, we judged it appropriate at this meeting to take another step toward a more neutral policy stance. I think you could think of this in a way as a risk management cut, because if you look at the SEP, actually, the projections for growth this year and next actually ticked up just a little bit, and inflation and unemployment didn't really move much. So what's different now? What's different now is that you see a very different picture of the risks to the labor market. 파월 의장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FOMC에서 사실 제일 관심을 받았던 것은 수정 경제 전망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9월 점도표상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어느 정도나 금리 인하를 더 해줄 것인가 이 전망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2025년 6월 전망치와 9월 수정 전망을 각각 기재를 해놨습니다. 기존에는 3.9%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 두 차례 추가적인 인하만을 전망했다면 이번에는 3차례로 변화가 됐죠.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6%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담겨 있었고요. 내년도가 조금 문제가 됐는데 원래는 3.6%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화된 수준이 3.4%. 그러면 올해 3.6에서 내년 말까지 3.4%니까 딱 한 차례 인하만을 내년도에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CME 페드워치2를 확인해 봤을 때 시장에서는 내년도 3차례 인하 전망을 가장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연준은 그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한 차례 인하만을 전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장중에 약간 시장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2027년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3.1%, 2번에서 3번 내지 더 추가적인 인하를 단행할 거라는 전망이 담겨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어져서 진행이 됐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주요 Q&A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50bp 인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위원들이 고려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파월 의장은 전혀 이게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만한 토픽조차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연준이 50bp 빅컷을 단행했을 때에는 언제나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가 돼서 큰 폭의 조정이 당장 필요할 때였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경제가 그렇게까지 어떤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50bp 빅컷에 대한 것은 정말 극소수의 의견에 불과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번 인하는 침체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이 약간 실망스러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인하였다. 노동시장이 확연히 식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답변이 나왔던 순간에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잠시 후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치를 상당히 웃돌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인하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 연말까지 누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라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관세의 영향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고 내년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고용 쪽 리스크가 확실하게 증대되고 있는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이 새벽 3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결정이 전해졌던 순간 지수는 즉각적으로 소폭의 상승으로 반응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듯이 극도로 민감한 듯한 반응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급락으로 방향을 틀었던 순간에 나왔던 발언이 바로 Risk Management Cut, 위험 관리 차원의 인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둔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하라는 건데 달리 말하자면 완전한 정책 기조의 전환, 즉 피봇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하락하던 달러 지수와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장중에 다시금 지수가 이렇게 대부분의 하락분을 지워내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국면이 또 있었죠. 이때 나왔던 발언입니다. Independence is deeply in our culture. 연준 독립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기자회견에서 거론이 됐었는데 독립성은 우리의 본질적 가치이다라고 파월 의장이 쐐기를 박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혀 어떤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상황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고요. 또 지금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가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 FOMC 회의를 시장에서는 마냥 비둘기파적으로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되겠는데 일단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금리가 4.5bp 상승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55%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10년물 금리 역시도 6bp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4.087%대까지 가리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수 자체가 혼조 양상을 띠면서 그렇게 어떤 이 랠리를 펼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금리나 수혜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형성이 되고 있죠. 특히 러셀 2000 지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0.2%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240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러셀 2000 지수가 마지막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던 시점은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이제 그 최고치를 재돌파하기까지 격차가 한 1%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장중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고평가 부담감이 있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장중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개별 악재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2.7% 그래도 일부분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 엔비디아의 약세와 맞물리면서 3.8%의 약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중단하고 간밤에 1% 상승 반전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역시나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금리나 수혜가 기대되는 일부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간밤이었습니다. 가령 월마트라든지 JP모건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필수 소비재라든지 금융주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는데 오늘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텼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대장주인 아멕스의 경우에는 오늘 다우 구성 종목 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괄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주가는 2.7%대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 소식들도 모아서 볼 텐데요.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 AI 칩의 구매를 전면 금지했다. 이러한 권고를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대기업들에게 이미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매 자제를 권고했던 이전의 조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젠슨 황 CEO는 즉각적으로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 젠슨 황 CEO 역시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브로드컴과 인텔 등 ASML까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던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이슈도 보시죠. 로보택시 자회사 웨이모죠. 처음으로 리프트와 함께 상업적인 협력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버와 협력 관계에 오랫동안 놓여있던 회사로도 아주 익숙하실 텐데 이제는 리프트와 함께 내슈빌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용자들이 이 리프트의 앱을 통해서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행이 되는 거고요. 이 소식에 따라 리프트의 주가가 상당한 급등세를 보여줬죠. 13.1% 뛰어오르면서 22.8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중국 주식들 오늘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이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AI를 향해 그동안 기울였던 막대한 투자, 이것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라는 해석 속에서 중국 ADR들의 상승세가 오늘도 두드러지는 양상이었고요. 특히 알리바바 그룹의 경우에는 2.4%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166달러 선에 안착을 했던 한편 또 다른 으로는 바이두의 급등세 역시도 두드러졌습니다. 11.3% 뛰어오르면서 13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급등 특징주들 조금 더 들고 왔습니다. 워크데이입니다. HR, 그러니까 인력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엇이 지분을 20억 달러어치 보유했다라는 공시가 공개됐습니다. 이 경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워크데이의 주가 7%대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양자 컴퓨터 주식들의 무서운 질주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온큐가 이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의 인수를 영국에서 승인받으면서 이 랠리가 좀 촉발이 됐던 측면이 있는데 계속해서 연일 달려가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D-Wave 퀀텀의 주가가 18%대 급등하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던 한편 아이온큐의 주가는 5%대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이렇게 특징주 모두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만 향후 정책 금리 결정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인가 아직은 조금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먼저 들여다봐야겠죠. 실제 성장 전망치 각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1.4%에서 1.6%로 올려 잡았고요. 내년에는 1.6%로 6월 당시에 제시를 했었는데 1.8%로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이 되면 1.8%에서 1.9%로 거의 2%에 육박하는 실제 성장 률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 잠재 성장률 전망치는 1.8% 유지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실제 성장 전망 외에도 실업률이라던가 물가에 대한 전망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들여다보시죠. 실업률 지금 연준이 고용시장의 둔화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번 FOMC에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올해는 4.5% 실업률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0.1%포인트 하락한 4.4%의 실업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0.1%포인트 또 한 번 하향 조정 4.3% 실업률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기 자연 실업률 추정치가 4.2%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연준이 고용 둔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청구하고 있는 인원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BLS 고용 데이터의 충격을 연준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물가 데이터도 함께 보시죠. 2028년 연준의 물가 목표치 2%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헤드라인 3%, 3.1%의 코어 물가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각각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 연내 2회와 3회 인하 사이에 팽팽한 대립이 함께 포착이 되고 있고요. 마이런 이사만이 50bp 극소수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0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건너뛰고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정되어 있는 수준이다라는 언급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결국에 고용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물가에 대한 판단, 상품 물가의 상승이 일시적이다. 이 역시 관세의 영향이겠죠. 자, 서비스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QT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발표되는가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QT는 보통 양적 긴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적 긴축 속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QT의 월간 한도, 미국 국채 5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MB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50억 달러는 역시 변동 없음이 유지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25bp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에는 활발하게 나타나되 장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그대로 벨트를 조여매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연말까지 리스크온 기조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단기 유동성이 공급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시장금리 민감도는 그 반대편에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상반기,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 번 가능한 시나리오는 취약
심약한 지방은행 파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5월에 파월 의장 이후에 취임할 새 의장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확장 정책에 대한 압력을 다시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요. 유동성의 재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아이디어가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QT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투자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시티의 전략가 스콧 크로너트, 성장 지향은 기술 및 소형주 그리고 자본 지입약인 금융과 유틸리티 섹터가 그래도 계속해서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금리 상황에서 유리한 쪽과 공격적 인하와 침체에 타격을 입는 쪽, 이렇게 조금 시나리오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긍정적인 경제 전망 하에서는 성장주와 중소형주가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기에 긍정적인 환경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긍정 시나리오가 전개 시에 2년간 연평균 14% 이상의 평균 수익 성장률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시장 전체보다 변동성이 좀 낮게 나타나는 전통적인 방어주와 저베타주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부정적인 경제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가파른 2년물 수익률이 함께 버무려질 때 금리 하락 민감주의 경우에는 6.9%, 민감하지 않은 주식의 경우에는 18.3%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하락에 민감한 7개 기업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도큐사인, 엘프뷰티, 갭과 램웨스턴, 썬런 같은 기업들 꼽고 있습니다. 에코스타 역시 마찬가지고요. 렉스 아메리칸 같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기업들과 익숙한 기업들이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하락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 종목들인 만큼 앞으로 연준의 25bp 금리 인하 이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본격적으로 다음 FOMC에서도 계속해서 밟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기억해 주셨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JP모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금리 인하기에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FOMC 이후 시장에서 주목할 섹터 3가지 꼽고 있는데요. TMT, 기술과 미디어, 통신 이렇게 꼽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형 기술주, 우리는 M7 종목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AI 테마는 역시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요한 테마,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3가지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섹터는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리고 달러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쪽을 볼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3.5%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수익률 하락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섹터 전반에 온기가 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섹터는 금리 인하기에 주목받는 섹터로 보통 이야기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견고한 EPS 창출을 기반으로 낮은 포지셔닝이 결합이 되면서 바이오텍, M&A 물결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주식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주의할 점은 미국의 거시경제 데이터가 악화되는 흐름 안에서 달러 약세가 나타난다면 그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언을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인하 사이클에 발을 들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아이비들의 의견도 역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바로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엔비디아 칩의 사용을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자제하라라는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간밤에 브로드컴의 주가 하락도 눈에 띄었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인공지능 칩 구입을 금지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1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정보판공실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를 포함한 자국 기업에 추론 작업에 쓰이는 중국 전용 신형 저사양 칩인 ITX 6000D의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하라고 이번 주에 통보했습니다. 몇몇 기업은 ITX 6000D 수만 개를 주문하겠다고 밝혔고 엔비디아 서버 공급업체들과 이 칩에 대한 테스트와 검증 작업을 시작했지만 CAC의 지시 이후 관련 작업을 중단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하락 먼저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밤에 반도체 섹터의 주가 흐름인데요. 엔비디아가 2.63% 하락이었고요. 브로드컴 3.84% 주가가 엔비디아보다 더 크게 빠졌습니다. 자,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모든 AI 칩 구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요. 기존 주문까지도 취소해라.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이전의 조치와 이번 조치가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H20 칩에 대한 구매를 자제하는 수준이었던 이전 조치에 비해서 이번 조치는 중국 전용 RTX 프로 6000D를 포함해서 포괄적인 금지령이 내려왔다라고 하고요. 이전의 자제 권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논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만 개의 칩을 구매하기로 예정이 됐던 기업들이 테스트 작업 중단하는 아주 급격한 흐름 판도 변화가 감지가 됐고요. 중국의 이 화웨이라던가 이 중국 기업들이 제작하고 있는 AI 칩 성능이 현재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타 기업들의 칩보다 성능이 우수하거나 또는 비슷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게 된 배경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가속기라던가 여러 가지 AI 칩을 개발하고 또 실제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는 AI 칩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해당 칩이 중국 북서부 차이나 유니콤의 새 데이터 센터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이 칩을 알리바바와 차이나 유니콤이 함께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T-헤드로 알려져 있고요. CCTV에 따르면 이 알리바바 칩이 경쟁사인 화웨이의 주력 칩이죠. 어센드 910B보다 하드웨어 사양이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군에서 자신감이 드러나고 있는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엔비디아는 보다 큰 지금 현재의 흐름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으로의 엔비디아 실적에 입게 될 타격은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브로드컴의 하락 이유도 짚어보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문 기업인 리버메도우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로컬 마이그레이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버메도우가 이 지원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VM웨어, 브로드컴이 안고 있는 기업이죠. 대안을 찾는 기업들에게서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VM웨어 5월에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사실 기업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었는데 리버메도우의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 발표 소식으로 인해서 VM웨어 관련한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계감 속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크게 내렸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